오디오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좀 읽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작권이 없는 책부터 읽어야 되겠다 라는 좀 쉬운 생각에 당연히 성경은 저작권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성경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리기 직전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제 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다른 책들도 좀 읽어볼 수 있게끔 할 텐데 저희가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저작권이 만료된 어떤 책이나 이거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 중에 가져왔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 책 중에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가져왔습니다. 제 책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총 6권이고 이 책들이 각각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데너비앗이 조금 더 압축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면 그 쌍을 이루고 있는 책들은 좀 더 확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3권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데너비앗 1권은 현실 세계를 다루면서 시민의 교양이란 책과 아직 연결되어 있죠. 2권은 현실 너머편 같은 경우에 11계단과 연결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그리고 지데너비앗 제로 초월에 대한 내용은 오늘 같이 읽어볼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는 제 책 중에서 다른 책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책들은 이제 인문학이나 아니면 정보, 지식 중심으로 많이 정리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는 수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큰 것 같아요. 지데너비앗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지데너비앗을 기대하면서 읽으셨다가 너무 문학적이다, 너무 감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음에 이제 11계단이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먼저 접하신 분들은 이걸 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제 책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제 모든 책은 앞부분에 주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을 것.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꼭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시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라고 돼 있어가지고 바다 위에 흩어진 섬들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이듯 이 책의 독립된 이야기들에도 순서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작가의 의도대로 차례차례 읽는 것도 좋고 자신의 관심을 끄는 편부터 읽는 것도 괜찮다. 다만 당신이 40개의 섬을 여행하듯 이 책을 읽으며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곳에는 작은 섬도 있고 큰 섬도 있다. 안전한 섬도 위험한 섬도 있다. 공부를 하겠다거나 목표로 삼은 분량만큼의 독서를 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오로지 탐험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가볍게 이 바다를 떠돌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섬을 둘러보았을 때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분절된 섬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의 바다가 떠오르기를 바란다. 모든 섬이 언제나 바다의 시면에서 만나듯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언젠가는 하나로 만나게 될 것이다. 주의사항도 문학적으로 썼네, 그죠? 수필적으로 썼습니다. 총 40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목차를 같이 보면 그 40개의 이야기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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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 중에 관계들 중에서 처음에 10개의 챕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게 부여될 테지만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한테 강력하고 강렬한 어떤 정서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연인이든 배우자든 정말 다른 사람이 같이 만나서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폭풍과도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련된 이 10개의 챕터는 특히 연인과의 문제, 그 연인이란 존재가 내 세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두 번째 10가지의 그 챕터는 세계에 대한 챕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존재가 타인 말고 또 세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 가족에 대한 얘기들, 개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쓰고 있고
특히 중점을 뒀던 거는 어쩔 수 없이 저 개인이란 존재가 가족 그리고 세계에서 만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고 있는 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관계를 맺는 거는 타인과도 관계를 맺고 세계와도 관계를 맺잖아요. 그때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 도구, 특히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어로 관계를 맺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게 세 번째 그 10가지 챕터입니다. 시가 무엇이고 책이 무엇이고 언어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네 번째 주제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언어를 갖고서 세계와 타인과 관계를 맺겠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고 그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의미가 확정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 아니면 영화를 본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끝, 그것을 만났을 때 의미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 영화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건 항상 끝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모든 텍스트의 의미는 그 끝으로부터 의미가 규정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라는 개념 자체는 끝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끝, 그 죽음으로부터 그 의미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만나고 세계와 만나는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탐구로 마지막 10개의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읽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 책들과는 달리 하나하나 읽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일관되게 하나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기존의 제 책들을 기대하신 분들은 너무나 다양한 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수필을 읽는데 좀 친숙하신 분들은 독립된 것들로 읽어 나가시니까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챕터별로 한 5개 정도씩 읽으려고요. 각각의 챕터가 또 구조도 있거든요. 각각의 4가지 챕터가 10개씩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앞에 5개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개는 항상 좀 큰 얘기들로 되어 있어요. 5개가 이어지는 내용들로. 그래서 그걸 좀 뽑아가지고 읽을 만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인의 그 10가지 주제 중에서 뒤에 5개의 주제가 소설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발표한 소설인데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소년병 이야기고 5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병 이야기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쓰고 있을 때 영혼회귀라는 니체의 개념을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영혼회귀는 개인 삶의 반복을 얘기합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삶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다시 우리 삶의 시작을 얘기한다. 여기서는 환생 같은 게 아닙니다. 환생이나 윤회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유나 목적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81년에 태어났으니까 81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이 최 사장의 삶을 한번 살고 그 끝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처음부터 그대로 살고 같은 수능 점수를 받게 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같은 행복을 경험한 다음에 죽게 되면 다시 또 이 삶을 그대로 살게 되고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라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회귀의 개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과 무관하게 만약 그러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내야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니체의 영혼회귀는 매우 1인칭 시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나와요. 한 명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타인들, 그 사람들과 엮이게 된다면 그랬을 때 영혼회귀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병 이야기에서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소설은 쉽습니다. 2명의 사람, 소년병과 여인이라는 2사람이 삶 안에서 엮이면서 어떻게 영혼회귀적인 순환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병 이야기 1. 제목은 이겁니다. 맑은 겨울 아침. 그는 떠난다고 말했다. 초원은 어김없이 들꽃이 점령했다. 바람은 따뜻해졌다. 여인은 봄의 언덕에 섰다. 그것은 마중을 위해서다. 저 멀리 지평선을 등지고 나그네가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아직 뚜렷하진 않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다. 이 언덕을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가 그러하듯 그도 장작으로 쓸만한 자신만의 짐을 한아름 지고 오리라는 사실을. 다만 그가 떠나는 날이 도래할 때까지 장작의 무게는 그도 그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소년병은 현관 입구에 우뚝 섰다.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오두막 안으로 쉽게 들어서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선 채 살림살이를 둘러보았다. 깨끗한 가구와 카펫, 햇살을 머금은 줄무늬 커튼, 건강한 화초들, 거실을 채운 제비꽃 내음. 소년병은 지쳐 있었다. 여인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내며 깊은 고독 속에서 여인은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모든 규칙이 그러하듯 장작이 모두 태워 없어질 때까지만 이곳에 남아있겠다. 소년병이 당당하게 말했다. 여인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소년병의 짐을 받아들었다. 여인은 깨끗한 방을 내어주었고 첫 번째 장작을 꺼내어 불을 지폈다. 그날 밤 소년병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다음 날부터 소년병은 여인의 밭에 나가 일을 했다. 소매를 걷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여인이 오랜 시간 손대지 못했던 울타리를 힘차게 쌓아 올렸다. 봄채소를 심을 밭을 갈고 가축들을 돌보았다. 소년병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합리적인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카펫과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볕에 말릴 것. 화초는 집안에 두는 것보다 밖에서 볕을 쬐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 밖으로 옮길 것. 지금의 가구 배치는 둘이 쓰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새롭게 배치할 것. 오랜 시간 여인의 집을 보호하던 질서와 평화는 깨어졌다. 하지만 여인은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만남에서 언제나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임을 그녀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지면 여인과 소년병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그렇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인은 소년병에게 오래된 전설과 아름다운 시와 유년 시절의 추억에 대해 말해주었다. 하지만 소년병은 여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건너온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에게 들려주었다. 세계는 전쟁 중이다.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잔인해졌다. 나는 언젠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그의 불안은 늪이 되어 여인을 끌어당겼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면 소년병은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여인은 그의 숨소리가 차분해질 때까지 그를 위로했다. 벽난로의 빛이 그의 얼굴에 넘실거렸다. 지그시 감은 눈, 부드러운 머릿결, 온기에 상기된 앳된 얼굴. 여인은 그를 사랑했다. 어깨까지 담요를 덮어주고 그가 추워하지 않을 만큼의 장작만을 꺼내어 불을 지폈다. 여름이 되자 초원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여인과 소년병이 함께 돌본 오두막은 한결 사람 냄새나는 집이 되었다. 구름 없이 맑은 날이면 둘은 함께 빨래를 했다. 태양은 빨래를 말리고 초목을 자라게 했다. 하지만 집 밖에 두었던 화초들은 돌보지 못한 사이에 모두 말라 있었다. 여인은 죽은 화초를 내다버리고 그 자리를 정리했다. 그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병은 점차 건강해졌고 이제는 여인의 방을 제외한 집안의 모든 공간을 사용했다. 그는 여인의 방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러나 여인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소년병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을이 되어 초원과 숲이 물들어갈 즈음부터
소년병은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멀리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겁에 질린 얼굴로 여인에게 물었다. 여인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의 시간임을 알았지만 소년병은 그것을 알기에 너무 어렸다. 그는 초조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바람에 맞서 언덕 너머를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여인은 걱정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가 인내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소년병은 지독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해가 지면 소년병은 고열에 시달렸고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인은 그를 돌보았다. 그는 병석에 누워 아득해진 의식 속에서 여인을 원망했다. 이것은 당신 탓이다. 당신이 장작을 충분히 태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밤 나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것이 내 고통의 이유다. 여인은 슬펐다. 질병은 병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자는 그를 지켜봐야만 하는 이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밤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가 병석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언덕과 오두막과 세상이 눈에 덮여 있었다. 어느 맑은 겨울의 아침, 소년병은 떠나겠다고 말했다. 여인은 이유를 물었다. 소년병이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인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모든 나그네가 그러하듯 장작이 다 하고 나면 당신도 나를 떠날 테니까. 한 번에 태워버리지 않고 천천히 주어진 삶을 다할 때까지 당신과 함께하려는 것이었다. 소년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를 다른 나그네와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무엇인가를 아끼고 지키고 숨기는 사람과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여인은 겨울의 언덕에 섰다. 그것은 배움을 위해서다. 저 멀리 지평선을 향해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소년병 이야기 두 번째. 제목은 떠나보아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소년병의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손바닥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흙먼지가 구정물이 되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소년병은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갈라지고 거친 군인의 손이 씻겨내려가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아직은 가늘고 뽀얀 소년의 손이 드러났다. 그는 빗물을 움켜쥐듯 주먹을 쥐었다. 빗방울은 강해지고 이내 철모를 타고 우비 속으로 흘러들었다. 서늘함이 그를 움츠리게 했다. 길가에 길게 늘어서 앉은 병사들 사이에 소년병도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았다. 높은 나무들과 흙탕물로 더럽혀진 길과 우비 속으로 고개를 파묻은 병사들의 불안한 눈동자. 소년병은 우비 안쪽으로 손을 넣어 상의의 앞주머니를 더듬었다. 여러 번 접은 종이의 얇은 두께가 느껴졌다. 그는 깊게 안심했다. 편지였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빗방울들은 튀어오르며 낮게 물 한 개를 만들었다. 소년병은 눈을 감고 편지의 구절을 기억해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서늘함을 오로지 견뎌내야 하는 시간. 슬픔과 안타까움은 차라리 그가 기댈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이건 이제 여인의 편지 부분입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변해버린 모든 것이 아직도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비참한 마음과 마주합니다. 힘든 삶에서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는 사람이었던 때를 생각합니다. 함께 걷던 언덕과 따뜻한 벽난로와 밤을 새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항상 언제나 같이 걸을 것이라 혼자 생각했던 시간이 슬픕니다. 그럼에도 힘든 순간들이 끝나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불안한 영혼이 안심하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멀리 외치는 소리, 일어서는 군인들, 비에 젖은 군장,
옷계단에서 올라오는 뜨겁고도 무거운 습기. 나의 불안 때문이었다. 떠나왔던 이유는 그녀를 핑계댔지만 내가 정착해야 할 모든 이유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다. 소년병은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각자 인생의 다른 시간에서 서로를 만났더라면 나의 긴 여행을 마친 그 어느 날 불안과 두려움이 끝난 그 첫날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슬프지 않았을 것이다. 멀리 포탄의 소리가 빗속에 섞여 어깨 위로 부서졌다. 긴 행군의 앞쪽 누군가 외쳤다. 전선이 가까웠다. 적의 매복에 유의하라. 경계를 놓치지 마라. 철모를 때리는 빗소리와 멀리 포탄의 진동과 피로한 발걸음과 아군의 함성이 만드는 혼란 속에서 소년병은 생각했다. 만약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의 언덕으로 돌아가리라.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당신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세상의 끝을 보고 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당신이 있었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겠다. 그 사이 군인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았다. 행군이 멈췄던 이유는 지도에 없는 마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식이 빠른 몇몇의 군인들은 소년병이 들릴 만큼의 거리에서 자신이 들은 정보를 교환했다. 마을에는 적의 매복이 있다. 행군을 멈춘 동안 정찰병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고민 끝에 마을을 통과하기로 했다. 몇몇의 군인들은 소문에 동요했고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며 지휘관들의 무능함을 소리높여 비난했다. 불안은 죽은 자들이 되어 군인들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행군은 멈추지 않았다. 군인들은 빗속으로 걸어갔다.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소년병 이야기 세 번째이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다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 괜찮은 남자였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그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알 수 있었다. 그는 가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짐을 지고 오지 않았다. 여인은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마치 그에게는 정오만이 있는 듯했다. 그의 끝모를 해맑음에 여인은 끌렸던 것이다. 다만 그의 채취는 낯설었다. 시간이 문제일 것이라 생각해봤지만 나아질 기미는 없었다. 그가 여인을 안을 때마다 싫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그의 채취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은 여인을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몸은 그의 품에 있는데 누워있는 공간과 흘러가는 시간이 느껴졌다. 그럴 때면 여인은 눈을 감고 슬프게도 소년병을 생각했다. 너울거리는 벽난로의 불빛, 부드러운 머릿결, 온기에 상기된 얼굴과 지그시 감은 눈. 곤히 잠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시간들. 하지만 생각은 쉽게 깨어졌다. 여전히 낯선 남자의 냄새는 여인을 기억의 세계에서 빠르게 건져 올렸다. 그럴 때면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에 흐느꼈고 당황한 남자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괜찮은 남자다. 자기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여인은 습관적으로 되뇌었다. 적어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는 전쟁 중이 아니다. 적어도 그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되뇌었다. 그럴수록 결핍의 자리는 커져갔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어갔다.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특별할 것 없는 평온한 가을날의 저녁. 여인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남자는 의자에 반쯤 기대어 앉아 느긋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괜찮은 남자다. 여인은 속으로 되뇌었다. 여인이 물었다. 나를 왜 사랑해? 남자가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그 이유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기에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자는 뜬금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가 좋은 어머니가 될 것 같아서. 아니,
여인이 절망한 듯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남자는 당황했다. 그렇게 나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인이 지친 듯 다시 물었다. 나를 왜 사랑하느냐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여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여인이 그의 팔을 밀치며 말했다. 너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남자도 점점 화가 났다. 뭐가 그렇게 항상 불만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 뭐든 빙빙 꼬아서 말하지 말고. 여인이 대답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여인은 알고 있었다. 남자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이것은 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니까. 필요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과 사랑하기에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 몇 차례의 실랑이가 오고 갔다. 하지만 여인의 귀에 그의 목소리는 닿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무거운 공간을 맴돌았다. 결국 여인이 입을 열었다. 떠나줘. 말을 마쳤을 때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말이었음을 강하게 느꼈다. 계절이 바뀌고 언덕 위로 겨울이 내려앉았다. 여인은 거실 탁자에 앉아 편지를 썼다. 탁자 위에는 고요히 타들어가는 등잔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여인은 천천히 써내려갔다. 이것은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지 않는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도 더는 없을 것이다.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병에 대해 생각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연인이 있다. 건강한 연인과 병에 걸린 연인. 만남이란 때가 있는 법이라서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 시간 동안 지친 그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신의 운명도 영원의 약속도 다른 시간을 걸어가는 그들을 묶어둘 수는 없다. 그날의 밤은 길었다. 등잔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기름 냄새와 곱게 접혀진 편지. 여인은 이제 병들었고 먼저 병든 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건강을 바라는 것뿐이었다. 불안한 영혼이 안심하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년병 이야기 네 번째. 제목은 매듭을 이어 고리를 만들다입니다. 이제 소년병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매복이었다. 후방에 차려진 야전병원으로 부상자와 전사자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고통을 토해내는 비명소리와 부상자들의 피로 야전병원은 지옥이 되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의무병과 간호사는 응급처치보다 가망이 없는 이들을 골라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소년병이 들것에 실려왔을 때도 의무병은 별다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군의관을 향해 두 손을 저어 보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수신호였다. 군의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번 더 소년병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어깨부터 얼굴까지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다. 파편이 비집고 들어간 상흔이 선명했다. 군의관은 단번에 가망이 없음을 알아보았지만 아직 숨이 붙은 자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진통제를 투여하고 지혈하는 동시에 살 속에 묻힌 파편을 뽑아내었다. 그때 소년병은 여인을 생각했다. 그녀의 하얀 손, 마음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품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얼굴을 간지럽히던 그녀의 머릿결, 따뜻한 젖가슴, 제비꽃의 향기. 소년병은 다시 여인의 품에 있고 행복해졌다. 하지만 이내 슬퍼졌다. 나 때문이다.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정착할 곳이 그곳이었음을.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볼 것이다. 불쌍한 자여.
소년병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불쌍한 자여. 목소리의 주인이 눈앞에 드러났다. 검고 깊은 그림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소년병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소년병의 물음에 검은 그림자가 대답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바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다시 한 번의 기회. 소년병이 간절히 물었다. 나를 그녀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에게 데려다 줄 순 없어. 대신 그녀를 너에게 데려다 주겠다. 소년병은 그게 무슨 말장난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소년병은 간곡했다. 어서 그녀를 데려와다오. 불쌍한 자여. 다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다. 결과는 바꿀 수 없어. 그건 신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 그건 그녀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때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될 수도 있어. 그녀가 너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꿈은 깨어지고 기억은 사라지고 계약은 종료되며 너의 영혼은 내가 거두게 된다. 소년병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다. 명심하겠으니 어서 그녀를 데려다 달라고 그림자에게 매달렸다. 그림자가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참으로 불쌍한 자여. 너는 눈이 멀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모두 허락하는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구나. 너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제 잠이 들 것이고 깨어났을 때 그녀를 맞이할 것이다. 말이 끝나는 동시에 소년병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잠에 빠지면서도 소년병은 설레었다. 졸음 가운데 그림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림자가 대답했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수성공이고 치료사이며 균형을 잡는 자이고 매듭을 이어 고리를 만드는 자다. 지혈로 막아둔 상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군의관과 의무병이 급하게 손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걷잡을 수가 없었다. 곧이어 묵직한 경련과 함께 그의 숨이 끊어졌다. 군의관이 허탈한 표정으로 의무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좌절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로운 부상자가 들어왔고 다시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고 피에 젖은 간이 침상 위에 놓인 소년병의 시신은 잠시나마 평온하게 방치되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년병 이야기 5번째, 제목은 봄, 그들은 언젠가 만날 것이다. 소년병이 언덕으로 올라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초원이 펼쳐져 있을 뿐 여인의 오두막도 집터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이곳이 맞다. 소년병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주위를 헤매었고 수없이 많은 밤을 나무 밑에서 잠들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마음의 동요와 후회가 가라앉았을 때 소년병은 훌훌 털고 일어나 그곳에 작은 안식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털을 닦고 나무를 베고 기둥을 올리고 바위와 흙으로 벽을 세웠다. 기억 속에 선명한 여인의 오두막을 따라 지붕을 올리고 울타리를 세웠다. 완성된 오두막은 마음에 꼭 들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는 추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 무수히 많은 계절이 지나고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오두막은 언덕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이제 소년병은 오두막처럼 낡았고 희망보다 후회가 많은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천천히 침잠하던 어느 날 봄과 함께 사람이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섰을 때 그곳에는 호기심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앳된 소녀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허락도 없이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살림살이를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와 카펫, 색바랜 커튼, 거실 위에 내려앉은 먼지. 그녀는 나비처럼 집안을 돌아다녔고 소년병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제비꽃 내음이다. 소년은 불안해하지 않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녀의 짐은 너무도 간소했다. 마음에 들어 여기에 머물 거야. 소년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소녀의 짐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고 그녀의 짐 속에서 첫 번째 장작을 꺼내어 불을 지폈다. 그는 생각했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고리는 이어졌고 바퀴는 돌아가며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도착하진 않을 것이다. 목적지에 닿지 않을 것이고 운명의 잔은 엎어질 것이며 예언은 깨어질 것이다. 그날 밤 소년병은 잠들지 못했다. 벽난로 앞에 앉아 타들어가는 장작의 모든 순간을 주시했다. 소년은 싱그러웠다. 봄처럼 오두막은 살아났다. 소매를 걷어올린 그녀의 가는 손은 거칠고 상처난 그의 공간을 어루만졌다.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햇볕에 빨래를 널었다. 그리고 숲에서 작은 화초를 캐내어 거실에 두었다. 오두막은 원래의 주인을 찾은 것처럼 그녀에게 순종했다. 해가 지면 소년병은 언제나처럼 벽난로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소녀가 찾아오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는 끝을 생각했고 끝의 지연과 운명의 회피를 고민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곁에 머물고 말겠다. 한 번에 태워버리지 않고 천천히 주어진 삶이 닿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하겠다. 그래서였다. 생각에 잠긴 그에게로 소녀가 다가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가 머뭇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소녀는 그가 앉았던 의자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알 수 없는 답을 찾아 헤매었다. 왜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것일까? 초원이 눈부시게 푸르던 여름의 어느 날 소녀는 짐을 챙겨 현관 앞에 섰다. 그 모습에 소년병은 놀라 소녀를 붙잡았다. 불안하게 그가 이유를 물었다. 소녀가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병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가 말했다. 그건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천천히 주어진 삶이 닿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하려는 것이었다. 소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변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아직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었다. 나를 사랑하느냐? 소녀가 물었다. 소년병의 심장은 터질 듯 벅차올랐지만 답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는 소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진정했고 소년병은 종말을 예감했다. 그날의 밤은 서늘했다. 언덕은 여름의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검푸른 하늘은 맑고 높았다. 열린 창문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소년병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하루의 일들을 생각했다. 그때 침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소녀가 들어왔다. 달빛에 그녀의 잠옷이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침대로 올라와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소년병은 그녀를 감싸 안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소녀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소년병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된 전설과 아름다운 시와 유년 시절의 추억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세계는 전쟁 중이고 그 끝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지금 내 품에 안긴 사람이었다고. 소녀는 살며시 잠드는 가운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졸린 눈을 살포시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년병은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했다.
세상은 깊이 잠들었고 푸른 정적만이 내려앉은 시간. 창밖에서 살랑이며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영원이나 마음이나 운명이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필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소년병은 그녀의 입이 열리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었던 언어가 내뱉어지는 순간을 아주 명료한 정신으로 주시하였다. 사랑합니다. 그녀의 졸린 눈이 평온하게 감겼다. 소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무수히 많은 꿈을 꾸었고 꿈 가운데 순수한 열망과 환희와 아쉬움과 미련을 경험했다. 그렇게 충분히 감정적 소모를 끝낸 후에 햇살에 반짝이는 침구 위에서 그녀는 살며시 눈을 떴다.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베개에 남아있는 그의 냄새에 안도하며 지난밤의 꿈들을 기분 좋게 상기했다. 그녀가 오두막에 소년병이 없음을 알게 된 건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나서였다.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다. 그녀의 겨울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초원은 어김없이 들꽃이 점령할 것이며 바람은 다시 따뜻해질 테니 그리고 약속처럼 그들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소년병 이야기 전체입니다. 이게 글로 보지 않고 귀로 들어가지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출간이 된 다음에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독자분들께 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소설이야 한번 작가의 손을 떠나면 언제나 독자의 것이 됩니다. 작가가 어떻게 의도했던 어떻게 썼던 그거가 무관하게 독자의 해석이 사실은 그 소설에 맞는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쭤봐요. 이 소녀가 여인인 것 같으냐? 그냥 절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걸 읽으시면서 이 소녀가 어릴 때 여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시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 소녀에게서부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소년병이 이제 그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작가의 의도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전자였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회귀, 우리의 삶이 돌고 돈다라는 것을 만약에 두 명의 개인들, 두 명의 주체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 양상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걸 쓰고 싶었고 소년병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니까, 느끼시기도 전에 잠들으셨을까봐 우려도 되지만 어쨌든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첫 번째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